사장님 지금 뜯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낡은 구두예요. 버리면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안쪽이 이상합니다. 이런 건 하루에도 10켤레를 봅니다. 잠깐만요. 그거 종이 같은 게 보여요. 종이요. 신발 밑창에 종이가 왜 있어요? 손 떼세요. 칼이 미끄러집니다. 아버지한테서 이런 걸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그럼 왜 여기 들어갔겠습니까? 열어주세요. 지금 당장요.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후회도 읽겠습니다. 제발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비는 잔잔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은 젖어번들거렸지요. 간판 불빛이 무릉덩이에 흔들렸습니다. 그 골목 끝에 작은 수선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유리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대로 나온 옷이었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목덜미엔 아직 국화 냄새가 남았습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은 젖어 축 늘어졌지요. 그는 봉지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굳어버린 듯 했죠. 작업대 위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놓였습니다. 가죽은 윤이 아니라 주름이었습니다. 앞코는 한쪽만 더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발등 자국은 깊게 패여 있었지요. 누가 봐도 오래 신은 구두였습니다. 그는 그 구두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났는데도 눈이 맑지 않았죠. 머릿속은 계산서와 영수증이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구두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선사는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밑창을 눌렀지요. 그 순간 둔탁한 울림이 났습니다. 가죽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무가 내는 소리도 아니었죠. 무언가 단단한 것이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례식 내내 참던 숨이었지요. 수선사의 칼끝이 밑창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칼은 빛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도드라졌지요. 수선사는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칼이 미끄러지면 손가락이 나갈 수 있었죠. 그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장례식장이 겹쳤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던 소리, 종이컵 커피가 식어가던 냄새, 조문객의 신발이 바닥을 끌던 마찰음, 그리고 아버지의 발. 마지막까지 그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새 양말도 아니었지요. 헐렁한 양말 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왜 끝까지 저렇게 하느냐고. 그는 아버지에게 새 구두를 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지 않았지요.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상자째로 신발장이 아니라 방 구석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말 대신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문장으로 끝냈죠. 됐다. 그 짧은 말이 그를 더 서운하게 했습니다. 말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아버지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이 막히는 사람이었죠. 수선사의 칼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밑창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그 틈으로 젖은 종이의 색이 비쳤지요. 그는 그 색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체의 창백함과 다른 색이었습니다. 병원 봉투의 하얀색과도 달랐지요. 시간이 스며든 누런 종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왜 신발 속에 종이가 있습니까? 그 질문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수선사는 숨을 고르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그 멈춤이 더 무서웠습니다. 칼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무서웠지요. 수선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 말은 기술자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는 단단했지만 눈은 젖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이 아니라 말없는 고집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미움이 모양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움이 죄책감으로 변할 때의 냄새가 있지요. 입안이 쓰고 혀끝이 마르는 냄새입니다. 밑창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종이는 접힌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수선사는 핀셋으로 조심히 당겼습니다. 그는 숨을 삼켰습니다. 찢기면 어쩌지. 젖어 글씨가 번졌으면 어쩌지. 그는 그 종이를 돈처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말이지요. 그는 손끝으로 종이의 가장자리를 스쳤습니다. 종이는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눈물 같았지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뜯고 있는 것은 밑창이 아니라 아버지의 침묵이라는 것을요. 사장님, 또요. 밑창만 한 번 더 부탁합시다. 이제는 바꿔야죠. 이건 발이 먼저 망가져요. 됐습니다. 밑창만요. 수선집 문을 열 때마다 유리문이 늘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삐걱. 비 오는 날이면 그 소리가 더 길어졌지요. 시장 골목 바닥이 젖고 사람들의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수선집 안은 습한 가죽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가죽 냄새와 고무 냄새, 그리고 본드 냄새. 그 냄새 속에서 아버지는 늘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손부터 내밀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 한쪽 앞코가 더 찌그러져 있고 발등 주름이 깊게 눌린 구두. 그 구두를 꺼내 놓는 동작이 어쩐지 익숙해서 수선사는 한숨을 쉬면서도 손을 뻗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업대에서 조금 비켜난 벽 쪽의 낮은 의자. 앉으면 무릎이 한번 삐걱 소리를 냈고 손바닥은 습관처럼 바지에 쓸렸습니다. 비에 젖은 손을 숨기듯이요. 수선사는 구두를 뒤집어 밑창을 살폈습니다. 다른 자국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건 발걸음이 급한 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천천히 걷지 못한 사람. 어딘가로 늘 서둘러야 했던 사람. 이거 새로 하나 사면 오히려 오래 신습니다. 수선사가 조심히 말하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답은 늘 같았습니다. 됐습니다. 짧고 단단한 말. 그 말이 끝나면 더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설명을 붙이기 마련인데 아버지는 설명 대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과 지폐가 섞여 있는 주머니. 구겨진 지폐가 펴지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꼭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요. 수선사는 돈을 받으면서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돈은 항상 정확했습니다. 가끔은 모자랐고 그럴 때면 아버지는 눈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는 버릇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다음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선집을 나서면 곧장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봉지 안에는 쌀이나 달걀보다 먼저 약 봉투가 들어갔습니다. 약 봉투는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는 늘 봉지 바닥에서 났습니다. 아버지는 약 봉투를 맨 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먼저 사는 물건이 드러나면 괜히 마음이 들킬까 봐서였을까요?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한 걸 숨기는 사람, 티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먼저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종이부터 정리했습니다. 고지서, 영수증, 봉투, 종이들은 한 번씩 눌려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이를 펴서 읽지 않고 접힌 채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으로 금액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내 안에 무언가를 넣었습니다.
현금일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작은 메모지일 때도 있었습니다. 메모지는 늘 접혀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손바닥 안에 숨길 수 있게. 아버지는 그 접힌 종이를 봉투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다시 봉투를 서랍 아래쪽으로 눌러 넣었습니다. 서랍 아래쪽은 손이 한 번 더 꺾여야 닿는 자리였습니다. 쉽게 꺼내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엔 늘 나중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를 보면 늘 같은 장면만 보았습니다. 낡은 옷, 낡은 구두, 그리고 됐다라는 말.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불편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 사들이면 신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상자를 열지도 않았습니다. 상자째로 방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서운했습니다. 말이라도 고맙다 한마디면 됐는데 아버지는 그 말조차 아꼈습니다. 그날도 아들은 새 구두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편한 거예요. 발 안 아파요. 아버지는 잠깐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상자 가장자리를 한번 쓸었습니다. 마치 먼지를 털어내듯이. 그 다음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아들은 웃으려다 말았습니다. 왜요? 왜 또 안 신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자기 구두를 들어 올려 발끝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앞코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서야 편안해 보였습니다. 낡았지만 익숙한 소리. 자기 삶의 소리였지요.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화는 대부분 모른다에서 옵니다. 모르면 억울해지고 억울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요? 이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버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떨렸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쪽으로 걸어가 물을 한 컵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컵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말 대신 물. 그게 아버지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날 밤 불을 일찍 껐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서랍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아버지는 등을 굽힌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쓰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쓰고 그리고 종이를 접었습니다. 4번, 6번. 손바닥 안으로 들어갈 만큼 작아질 때까지. 접힌 종이는 한참 손 안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랍에도 바로 넣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섰습니다. 마치 어디에 두어야 안전한지 머릿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처럼요. 그 다음 날 아버지는 또 수선집에 갔습니다. 어제보다 더 달아 보이는 구두를 들고서요. 수선사는 구두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안쪽도 한번 봐야 합니다. 이건 밑창만 붙이면. 아버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안쪽은 건드리지 마시오. 수선사는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덧붙였습니다. 밑창만 부탁합시다. 그 말이 그날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수선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그 무게가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들은 지금 그 장면들을 뒤늦게 떠올릴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밑창을 고집했는지, 왜 새 구두를 거절했는지, 왜 말 대신 됐다로 모든 문을 닫았는지. 아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됐다가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약속은
종이처럼 얇게 접혀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장 가까운 곳에, 늘 땅을 딛는 곳에. 아버지, 대체 왜 그래요? 그냥 한 번만 신으면 되잖아요. 됐다. 그 됐다가 뭔데요? 고맙단 말도 미안하단 말도 없어요? 됐다니까. 그럼 전 뭐예요? 아버지한테 뭐가 돼요? 도윤아 됐다. 그날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도 집안이 눅눅했습니다. 난방이 약한 반지하 특유의 냄새가 있지요. 벽지 틈에 밴 습기, 오래된 이불에서 올라오는 묵은 숨결. 아버지는 작은 전기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고개를 약간 숙인 자세. 그 자세가 마치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신발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가죽이 너무 번쩍이지 않는 것, 밑창이 미끄럽지 않은 것, 발볼이 넓은 것. 직원 말로는 아버님 같은 분들이 제일 편해하시는 라인이라 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아버지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흔들렸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선을 돌려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고 소식, 누군가의 경기 소식. 삶은 늘 남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그 방 안의 공기는 뚝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새 구두에서 나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새 가죽 냄새. 아들은 그 냄새가 선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냄새를 비용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냄새가 서로 다른 마음에 찍히는 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어보세요. 아들이 말했을 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발을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발끝에 낡은 구두가 매달려 있었지요. 아버지는 그 구두를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풀 생각도 발꿈치를 들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발끝으로 바닥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툭! 그 소리는 낡은 구두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아들이 제일 싫어하던 소리였지요. 버텨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아버지, 이제 그만 신으세요. 발 다 망가져요. 아들이 조금 더 세게 말하자 아버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마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마르는 눈. 아버지는 입술을 한번 굳혔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됐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들의 속에서 무언가가 꺾였습니다. 화는 사실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올라옵니다. 아들은 돈을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닿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늘 문을 닫았습니다. 됐다라는 말로. 아들은 그 문을 두드릴수록 손바닥이 아팠습니다. 그 됐다가 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요? 왜 또 안 신어요? 고맙단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상자 뚜껑을 살짝 닫았습니다. 딱! 상자가 닫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그 딱이 아들에게는 마치 문이 잠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람인데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요. 그냥 한 번만 신어주면 그걸로 되는데. 아버지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길게 내쉬다가 중간에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짧고 거친 기침. 아들은 그 기침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자신이 졌다고 느낄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멈추면 더 큰 후회가 올 걸 알고도 피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버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손바닥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한마디. 됐다. 아들은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라는 건 여유에서 나오는데 아들은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대출, 회사에서의 성과 압박. 아들은 자기 삶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내 마음까지 어렵게 하냐? 그 생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전 뭐예요? 아들이 상자를 밀어냈습니다. 상자가 식탁 위에서 미끄러지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뭘 해도 다 됐다면 전 대체 뭘 해야 돼요? 아버지는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꺼내는 대신 손가락으로 무릎을 한번 눌렀습니다. 마치 통증을 눌러 참는 것처럼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됐다. 그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더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름을 불러놓고도 끝이 또 됐다였으니까요. 아들은 그게 비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말을 안 하는 것. 하지만 지금의 아들은 알지도 모릅니다. 그게 비겁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식이었다는 걸. 붙잡아 두려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말라고 막는 방식. 아들은 결국 일어나 버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평생 그거 신고 사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 말은 발로 찬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찬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은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더 늙어 보였습니다. 기침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아들은 그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도 문을 열었습니다. 문손잡이가 손바닥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그 차가움이 훗날 아들에게 오래 남을 것입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누가 크게 소리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일어서다가 휘청했습니다. 낡은 구두가 바닥을 끌며 소리를 냈습니다. 툭! 그리고 무릎이 먼저 꺾였습니다. 아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든 게 아니라 말이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발을 봤습니다. 그 낡은 구두, 밑창은 또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밑창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저걸 신었네. 그 생각 뒤에 따라온 건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분노는 상대가 살아있을 때만 제대로 닿습니다. 상대가 사라지면 분노는 갈 곳을 잃고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아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분노는 죄책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은 수선집 작업대 앞에 서 있습니다. 칼끝이 밑창을 벌리고 종이에 색이 비치던 그 순간 아들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날 자신이 던진 말, 평생 그거 신고 사세요.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 구두는 이제 아들의 손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무겁지? 구두가 원래 이렇게 무겁나? 밑창이 두 겹이야?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집은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늘 소리가 줄어듭니다. 전화벨도 TV도 말소리도 끊긴 방 안에서 남는 건 생활의 잔향뿐이지요. 싱크대 아래에서 올라오는 눅눅한 냄새, 오래된 옷장 문틈의 먼지 냄새, 벽지 속에 박힌 습기 냄새. 아들은 그 냄새들을 처음 맡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십 번 왔던 집이었는데 그날은 처음 들어온 집처럼 낯설었지요. 현관에는 신발이 몇 켤레 없었습니다. 새 것은 없고 낡은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비워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신발장 문을 열면
작은 플라스틱 통 하나가 먼저 보였습니다. 공구통 같은 통. 그 안에는 목과 나사, 작은 드라이버가 섞여 있었고 그 옆에 굴러다니는 고무 조각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조각을 집어들었다가 손끝이 끈적한 느낌의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본드가 마른 흔적 같은 끈적함. 집에서 수성까지 했나? 아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놀랍지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살던 방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정갈하지 않은데 흐트러지지도 않은 방식. 물건이 많은데 쓸데없는 건 없는 방식.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종이들이었습니다. 식탁 한쪽, 작은 철제 서랍 위, 그리고 TV 옆 상자 안. 고지서와 영수증이 마치 계절처럼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종이 가루가 묻어났습니다. 그 종이 가루는 오래된 시간의 부스러기 같았지요. 영수증에는 날짜가 있었고 금액이 있었고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글씨는 큼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숫자는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치 숫자만큼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운 사람처럼요. 약 봉투도 있었습니다. 봉투는 늘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에 들릴 때마다 밖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숨긴 모양새였지요. 아들은 봉투를 펼치려다가 멈췄습니다. 펼치면 아버지의 시간을 강제로 펼치는 것 같아서요. 그는 봉투를 다시 접었습니다. 접는 순간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장래 내내 참던 것들이 이제는 손끝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옷장 문을 열었을 때는 더 단순했습니다. 옷은 많지 않았습니다. 같은 색, 같은 형태. 아버지는 선택을 줄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옷을 꺼내고 비닐봉지에 담고 또 꺼내고 담는 동안 아들의 머릿속에는 장례식장의 발이 떠올랐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들어오던 그 바닥, 그리고 아버지의 발, 끝까지 낡은 구두. 아들은 결국 신발장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라 끌려온 것처럼요. 가장 아래칸에 그 구두가 있었습니다. 왼쪽이 조금 더 찌그러진 구두. 발꿈치가 유난히 눌린 구두. 가죽은 윤이 아니라 오래 닦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매끈하지 않고 작은 균열들이 느껴졌습니다. 균열은 낡음이 아니라 버팀의 기록 같았지요. 아들은 구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무겁다. 구두가 무거웠습니다. 가죽이 무거운 게 아니라 밑창이 무거운 느낌. 무게가 발등이 아니라 바닥에 쏠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두를 뒤집어 밑창을 보았습니다. 밑창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덧댔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덧댐이 아니라 겹침이었습니다. 덧댐의 경계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손톱으로 경계를 긁어보자 고무가 고무답게 부드럽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마치 안쪽에 다른 것이 받치고 있는 것처럼요. 아들은 밑창을 눌렀습니다. 툭! 어딘가 비어있는 소리가 아니라 안쪽에서 튕겨나오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들의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툭! 같은 소리. 그리고 그 소리 뒤에 아주 작게 종이가 젖어붙을 때 나는 듯한 미세한 붙음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들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의심하면 귀도 의심을 따라갑니다. 아들은 구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밑창 가장자리에는 칼자국 같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번 열었다 닫은 흔적. 서툰 흔적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열되 티나지 않게. 그건 아무렇게나 덧댄 사람이 남길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잠깐 멈췄습니다. 멈추는 순간 아주 사소한 기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집 앞에서 구두를 털던 모습, 툭툭 바닥에 털고 밑창을 한번 손바닥으로 쓸던 모습, 그때는 그냥 습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떠올려 보니 아버지는 밑창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제자리에 있는지, 떨어지지 않았는지, 젖지 않았는지. 아들은 구두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구두를 들고 서서 방안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이 집에 아버지가 숨긴 게 또 있나? 서랍을 뒤졌을 때도, 상자를 열었을 때도 아들은 사실 기대했습니다. 돈뭉치 같은 건 아니어도 무언가 설명이 되는 단서. 왜 그렇게까지 아끼며 살았는지 납득되는 단서. 그런데 방 안에는 납득 대신 생활만 있었습니다. 생활은 설명이 아니라 반복이었지요. 그렇다면 설명은 밖에 있을지도 모른다. 아들은 그 생각을 하자마자 구두를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가죽이 손바닥에 눌리며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가 아직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구두를 비닐봉지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습니다. 넣는 순간엔 정리 같았고 꺼내는 순간엔 집착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구두를 그대로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기 전 아들은 마지막으로 신발장 안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종이를 접고 남은 접힌 자국 같은 메모 조각이었습니다. 정확한 문장은 없고 숫자 몇 개와 날짜만 남아있는 조각. 아들은 그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리니 종이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가벼운데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그 조각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펼칠 자리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먼저 구두부터 봐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까이 둔 것, 늘 땅을 딛던 것, 그 밑바닥.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맡던 국화 냄새는 희미해지고 대신 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튀김기름 냄새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섞였습니다. 아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구두 수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던 길이었으니까요. 그는 문득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안쪽은 건드리지 마시오. 그 말이 이제는 고집이 아니라 보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마치 입을 다문 사람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참 오래도 버티셨네요. 버틴 게 아닙니다. 누가 버티게 한 거지. 이 구두 안쪽은 손대지 말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더 기억납니다. 장부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날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선사는 아들이 들고 온 구두를 받자마자 말보다 먼저 숨을 쉬었습니다. 숨이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숨은 놀람이 아니라 확인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숨을 듣는 순간 더 불안해졌습니다. 모르는 걸 확인하는 불안보다 아는 걸 확인하는 불안이 더 크니까요. 이거 아버님 구두 맞죠? 수선사가 말했습니다.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확인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잠겨서 얘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선사는 구두를 뒤집어 밑창을 살폈습니다. 손톱으로 경계를 긁고 엄지로 한번 눌러보고 가죽 엽선을 훑쳤습니다. 그 손놀림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망설임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다루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참 이 구두는요. 수선사가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멈춘 순간에 수선 집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바깥 시장 소음은 유리문 밖에서 잔향처럼 웅웅거릴 뿐 안쪽은 본드 냄새와 정적이 꽉 채웠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웅웅 울었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가 심장 박동 같았습니다. 수선사는 작업대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장부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는 손때가 타서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수선사는 장부를 꺼내 먼지를 손바닥으로 털었습니다. 툭툭 먼지가 날렸습니다. 먼지는 빛을 타고 떠올랐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은 먼지를 보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먼지가 아니라 시간이 날리는 것 같았지요. 장부를 펼치자 빼곡한 한글 글씨와 숫자가 보였습니다. 날짜, 구두 종류, 수선 내용, 비용,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밑창 덧댐, 밑창 재덧댐, 뒤굽 교체, 밑창 보강, 줄줄이 이어지는 기록들. 아들은 손가락으로 날짜를 따라갔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몇 년이 아니라 몇 계절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같은 자리로 와서 같은 부탁을 한 셈이었지요. 수선사가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 페이지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안쪽 X, 볼펜으로 작게 찍힌 글씨, 옆에는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선사는 그 메모를 손가락 끝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마치 그때의 말을 다시 눌러 담는 것처럼요. 아버님이 꼭 그랬습니다. 수선사가 말했습니다. 밑창만, 안쪽은 건드리지 말라고. 아들은 그 말을 듣자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낮고 단단하고 더 설명하지 않는 목소리. 왜요? 아들이 겨우 물었습니다. 질문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게 들어 있었습니다. 왜 숨겼냐? 왜 말하지 않았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수선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구두를 들어 밑창을 비스듬히 비춰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밑창 경계를 따라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아주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어제 집에서 본 칼자국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이건요. 수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버틴 게 아닙니다. 누가 버티게 만든 거지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수선사는 말을 이어가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작업대 옆 작은 세면대에서요. 손을 씻는 소리가 났습니다. 철철.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준비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그 준비가 무엇을 위한 준비인지 알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수선사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와 구두를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핀셋과 얇은 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은 번쩍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쓴 칼은 빛보다 무게가 먼저 보이니까요. 아드님, 수선사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거 혹시 미리 아십니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느끼는 것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겼다는 느낌, 그리고 그 숨김이 돈이나 비밀이 아니라 말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아버님이 마지막에 그러셨어요. 수선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새로 사는 거 말고 덧대 달라고. 덧대고 또 덧대 달라고. 아들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듯이요. 아버지가 젖은 소매로 이마를 훔치고 구두를 내밀며 말했을 것입니다. 밑창만.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수선사는 장부를 덮지 않았습니다. 장부는 펼쳐진 채로 작업대 옆에 놓였습니다. 날짜와 메모가 그대로 보이게.
그건 증거이자 설명이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듣지 못했던 아버지의 설명. 칼끝이 밑창 경계에 닿기 전 수선사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열어도 되겠습니까?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혀끝이 쓴맛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장부의 안쪽 X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안쪽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 왜가 이제 손끝으로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열면 원래대로 못 돌립니다. 알아요. 아버님이 제일 싫어하던 게 남이 안쪽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럼 전 더 봐야 해요. 손 떼세요. 떨리면 찢어집니다. 찢어져도 읽겠습니다. 수선 집안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유리문 밖으로는 시장이 그대로였는데 안쪽 공기는 그 둘만 남은 것처럼 붙었습니다. 본드 냄새가 코끝을 막고 젖은 고무가 눅눅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형광등은 웅웅 울었고 그 소리가 마치 하지 마라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선사는 구두를 작업대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구두가 내려앉는 순간 나무 작업대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했습니다. 그 삐걱은 무게 때문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 때문인 듯 했지요. 이 수선집은 수천 켤레를 올려봤을 텐데도 그날의 구두는 유난히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장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안쪽 X, 볼펜 글씨가 눌린 자국까지 선명했습니다. 그 자국이 종이 위에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아들의 속에도 그대로 남아 눌렀습니다. 아들은 잠깐 혀끝으로 입술을 훑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커피를 몇 잔을 마셔도 사라지지 않던 마름이었습니다. 수선사는 칼을 들었습니다. 얇은 칼날을 형광등 아래에 세워보더니 각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빛이 번쩍이지 않게. 칼은 원래 번쩍일수록 무섭지만 번쩍이지 않는 칼은 더 무섭습니다. 이미 수없이 쓰여서 망설임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칼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수선사의 손이 칼을 쥔 채로 잠깐 멈췄습니다. 아드님, 수선사가 낮게 불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맑지 않았습니다. 맑지 않은 눈은 대개 울어서가 아니라 잠을 못 자서 그렇습니다. 울음은 나중이고 잠은 먼저 사라집니다. 이 구두 마지막에 오실 때요. 수선사가 말을 꺼내다가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아버님이 돈을 꼭 접어서 주셨습니다. 펼치지 말라고 하진 않았는데 펼치기가 이상하게 미안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접던 손, 종이를 접던 손, 그 손이 지금 밑창 안에 접힌 종이를 넣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때도 안쪽은 건드리지 말라고 수선사가 덧붙였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덧대 달라고요. 딱 한 번만 더라는 말은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 자주 씁니다. 마치 그 다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아들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들어오는데도 끝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 얼굴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이런 숨이었지요. 무언가를 삼켜야 하는데 목에 걸려서 삼키지 못하는 숨. 수선사는 밑창의 경계를 손톱으로 한 번 더 훑쳤습니다. 고무의 층이 얇게 겹겹이 붙어 있는 자리. 경계는 단단했고 단단한 만큼 누군가 지키려 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수선사는 칼끝을 경계 바깥쪽에 아주 살짝 댔습니다. 아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수선사가 바로 아들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수선사의 목소리가 차갑지 않았습니다. 차갑지 않은데도 단단했습니다. 떨리면 찢어집니다. 아들은 손을 뗐지만 손은 허공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붙잡지 않으면 무너질 것처럼요. 칼끝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고무가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익 하는 큰 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숨 같은 소리였습니다. 사람 귀는 원래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에 더 겁을 먹습니다. 작은 소리는 가까운 데서 나니까요. 밑창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벌어진 틈은 손톱 하나 들어갈까 말까 했습니다. 그 틈으로 어둡고 누런색이 비쳤습니다. 아들은 그 색을 보자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거짓말처럼 확실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수선사는 더 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확인이 되자 더 느려졌습니다. 수선사는 핀셋을 꺼냈습니다. 핀셋 끝은 얇았고 그 얇음이 종이를 찢을 것 같았습니다. 수선사는 핀셋을 종이에 대지 않고 먼저 공중에서 2번 흔들었습니다. 손떨림을 없애려고요. 그 작은 준비가 아들에게는 더 큰 준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말을 꺼내기 전 목을 가다듬는 것처럼. 아드님, 수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들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대답은 목에서 나오지 않았고 고개에서 나왔습니다.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느려서 마치 말아달라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와서라도 알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안쪽을 지켰는지. 수선사는 칼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밑창의 고무가 얇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틈이 손톱 하나가 아니라 손가락 끝이 닿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종이에서 아주 미세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종이 냄새. 오래 접어둔 종이가 습기를 먹고 다시 마르며 남기는 냄새. 그 냄새는 책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돈 냄새도 아니었고요. 아버지 방에서 맡던 그 눅눅한 종이더미 냄새와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갑자기 떠올렸습니다. 새 구두 상자를 식탁 위에서 밀어내던 날. 아버지가 상자 뚜껑을 덮던 손. 딱 하고 닫히던 소리. 그리고 됐다라는 말. 그때 아버지는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안쪽을 지키기 위해 닫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그걸 이제야 생각했습니다. 생각은 늘 늦게 옵니다. 감정이 지나간 뒤에 발소리처럼 뒤따라옵니다. 핀셋이 종이 가장자리에 닿았습니다. 수선사는 종이를 짚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받쳤습니다. 찢어지지 않게 접힌 결을 따라 받치며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주 작은 움직임에 아들의 호흡이 끊겼습니다. 숨을 쉬는 걸 잊은 사람처럼요. 종이 한 귀퉁이가 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종이가 얼마나 오래 접혀 있었는지 자국이 종이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선사는 더 뽑지 않고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수선사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아들은 그 경고를 들으며 손바닥을 주먹 쥐었습니다. 주먹을 쥐면 떨림이 조금은 숨겨집니다. 그는 자신의 떨림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수선사에게가 아니라 종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말을 떨리는 손으로 망가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안쪽이 축축해졌습니다. 땀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얼어붙어 나오지 않던 땀이 지금은 흘렀습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운 건 밑창 안에 돈이 있을까봐가 아니었습니다. 빚이 있을까봐도 아니었습니다. 말이 있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평생 듣지 못했던 말, 들었어야 했는데 못 들은 말, 그리고 들으면 더는 핑계가 없어질 말.
수선사는 다시 움직일 준비를 했습니다. 핀셋이 아주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종이에 접힌 면이 마치 숨을 들이마시듯 들썩였습니다. 아들은 목을대를 한번 굴렸습니다. 침이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읽기 전에 무너지는 사람은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틀렸다는 걸요. 자기가 너무 늦었다는 걸요.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손끝으로만 잡으세요. 젖어서 찢어집니다. 사장님, 저 글씨 보이죠?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읽지 마십시오. 왜요? 읽는 순간 아드님은 돌아갈 데가 없어집니다. 핀셋 끝에 걸린 종이가 아주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이는 뽑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떨어져 나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밑창 안쪽에 오래 붙어 있던 습기와 본드가 종이를 손에서 놓기 싫어하는 것 같았지요. 수선사는 숨을 참고 종이를 받치듯이 꺼냈습니다. 종이가 나올 때마다 접힌 자국이 먼저 보였습니다. 접힌 자국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 손이 몇 번이나 같은 선을 눌렀는지 종이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너무 뜨거워서였지요. 뜨거운 손끝으로 젖은 종이를 잡으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을 주먹 쥐었다가 다시 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땀이 종이에 묻을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숨긴 걸 자기 땀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선사는 종이를 작업대 위에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작업대는 딱딱했고 딱딱한 바닥은 종이를 더 아프게 만들 것 같았습니다. 수선사는 낡은 천 조각을 꺼내 그 위에 종이를 올렸습니다. 천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맞았습니다. 깨끗한 천은 오늘의 장면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깨끗한 고백이 아니라 오래 눌러온 고백이었으니까요. 종이는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 같지 않았습니다. 접힌 면이 너무 많아서 마치 여러 장이 겹친 것처럼 두꺼웠습니다. 아버지는 이 종이를 손바닥 안에 숨길 만큼 접었고 또 접었고 또 접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볼까 봐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마음을 알아챌까 봐서요. 아들은 종이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종이는 차가웠습니다. 차갑고 눅눅하고 약했습니다. 그 약함이 아버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단단한 척했지만 안쪽은 늘 젖어 있던 사람. 아들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목이 메이면 보통 울음이 나오는데 아들은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이 걸렸습니다. 숨이 걸리면 사람은 말이 끊깁니다. 아들은 말이 끊긴 채로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종이에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또박또박한 글씨. 아버지 숫자가 또박또박했던 것처럼 문장도 또박또박했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긴 편지는 아버지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첫 줄을 읽기 전에 먼저 접힌 자국을 더듬었습니다. 네모난 손톱이 종이 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선은 아버지가 평생 닫아둔 문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들은 그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지금 열지 않으면 평생 못 열 것 같았습니다. 수선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천천히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도윤아.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한 단어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부르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 말이 따라와야 하니까요. 아버지는 늘 그 다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아꼈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에서는 이름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보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풀린 무릎이 바닥을 찾았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는 소리도 크지 않았습니다. 크게 무너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새 구두는 못 신었다. 미안하다. 아들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를 쓴 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로 미안하다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아버지에게 사치처럼 느껴졌던 걸까요? 아들은 종이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흐릿해진 건 눈물이 아니라 눈앞이 흔들려서였습니다. 다음 줄. 그 구두 안쪽은 너한테 줄 말이 있어서 지켰다. 그 문장에서 수선사의 장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안쪽 X. 아버지는 남이 안쪽을 건드릴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안쪽은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말이 제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젖지 않아야 했고, 떨어지면 안 됐고, 누가 먼저 읽으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지키기 위해 밑창을 덧대고 또 덧댔습니다. 자기 발보다 종이를 먼저 지켰습니다. 아들은 손등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입을 막지 않으면 소리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말도 종이도 오늘은 너무 약했습니다. 다음 줄에는 숫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답게 숫자였습니다. 학원비 12만, 수술비 38만, 보증금 50만, 내가 넘어지면 나는 더는 못 일어난다. 숫자들은 조잡하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과장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생활의 숫자였습니다. 아들이 매달 내는 숫자, 아들이 버겁다고 중얼거릴 때의 숫자, 그 숫자들을 아버지는 어딘가에서 어딘가를 줄여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사랑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숫자로만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란 단어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단어로 만들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면 사람은 울지 못합니다. 울음은 위로 치솟는 감정인데 지금 아들의 감정은 아래로 내려앉는 감정이었습니다. 무너져서 가라앉는 감정. 수선사가 조용히 물컵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은 물컵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이 종이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그 종이를 놓으면 아버지를 다시 놓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종이를 더 꼭 쥐려다 다시 힘을 풀었습니다. 젖은 종이는 세게 쥐면 찢어집니다. 사람 마음도 세게 쥐면 찢어지지요. 아들은 겨우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길지 않았습니다. 길지 않아도 충분히 아팠습니다. 내가 너한테 됐다라고 한 건 너를 밀어낸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미 하고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아들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니라 숨이 새는 울음. 아들은 어깨를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무너질 때는 꼭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요. 아들은 종이를 가슴 쪽으로 당겼습니다. 종이를 품듯이요. 아버지가 평생 품고 다닌 말을 이제 아들이 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 번쯤은 아버지에게 안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선사는 밑창이 열린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구두는 이제 더 낡아 보였습니다. 낡아서가 아니라 비어 보여서요. 안쪽을 지키던 것이 빠져나간 뒤의 구두는 그냥 낡은 구두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구두는 이제 아버지가 평생 말로 못한 사랑의 껍질이었습니다. 아들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한 장면이 돌아갔습니다. 새 구두 상자를 밀어내던 날, 아버지의 됐다. 그리고 자신이 뱉었던 말, 평생 그거 신고 사세요.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들의 삶이 넘어지지 않게 밑바닥에 말을 숨겨 놓았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낀 건 구두가 아니라 아들이 무너질 순간을 대신 막아낸 자기 발이었다는 거요. 사장님, 이거 다시 붙일 수 있죠? 붙입니다. 다만 흔적은 남습니다. 흔적 남아도 돼요. 남아야 해요. 편지는요. 제가 품고 갈 겁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비가 그치면 시장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젖은 바닥을 닦으려는 빗자루 소리, 천막을 털어내는 손길 소리, 서로 부르는 상인들의 목소리. 수선집 문을 열자 그 소리들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그 소리들 사이에 서서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귀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소리를 듣는 상태였지요. 그는 편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다시 접으면 아버지를 다시 접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편지를 손바닥으로 한번 눌렀습니다. 젖은 종이가 손바닥에 붙었습니다. 붙었다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붙였다가 떨어지는 느낌을 몇 년이나 견뎠을까? 밑창 안쪽에서 종이가 습기를 먹고 본드에 붙었다 떨어질 때마다 아버지는 혹시 불안했을까요? 혹시 오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 때문에 밑창을 덧대고 또 덧댔을까요? 아들은 편지를 낡은 천조각 위에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수선사가 조용히 종이를 덮을 얇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는 새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선집에서 영수증 넣어두던 봉투였지요. 봉투 겉면에는 한글로 수선이라고 찍힌 도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도장을 보며 웃지도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도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삶도 수선처럼 이어져 왔으니까요. 찢어지면 덧대고 다르면 또 붙이고 끝까지 버리진 않고 아들은 편지를 조심히 봉투에 넣었습니다. 넣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봉투가 작았습니다. 편지가 들어가면 다시 접혀야 했습니다. 아들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접던 방식과는 다르게 접었습니다. 너무 작게 접지 않았습니다. 숨길 만큼 작게 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크기만큼만 접었습니다. 그게 아들의 결심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는 봉투를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 안주머니는 심장 가까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밑창 가까이에 숨겼던 걸 아들은 심장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숨겼고 아들은 지키되 드러내려 했습니다. 수선사는 열린 밑창을 다시 맞댈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은 작업대 위의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밑창이 벌어져 속살이 드러난 구두. 그 속살은 하얗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드 자국과 오래된 먼지, 눅눅한 흔적. 하지만 아들은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버텨온 자국이니까요. 밑창이 다시 붙는 동안 아들은 수선 장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밑창 덧댐, 안쪽 X, 그 메모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고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도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는 꼭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손으로 합니다. 돈을 접는 손, 종이를 접는 손, 밑창을 덧대는 손. 아버지는 그 손으로 아들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구두가 다시 닫혔습니다. 닫혔는데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던 방식대로 안쪽은 다시 가려졌지만 이번엔 가려진 채로 알려진 안쪽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채로 숨기는 것과 아는 채로 덮어두는 건 다르니까요. 수선사가 구두를 돌려주었습니다.
아들은 구두를 받으며 손바닥으로 밑창을 한번 쓸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또 이걸 신었다며 화를 냈을 동작.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은 밑창을 쓸며 아버지가 그 자리를 얼마나 지켜왔는지 느꼈습니다. 그 손길이 짧았지만 길었습니다. 그는 수선집을 나와 곧장 묘로 향했습니다. 한국시 외곽, 바람이 잘 드는 언덕 위의 묘지. 겨울로 넘어가는 늦가을이라 풀잎은 누렇게 눕고 흙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구두를 비닐봉지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면 함부로 못 던지니까요. 묘 앞에 서자 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국화 냄새는 장례식장만큼 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젖었다 마른 흙의 냄새. 그 냄새는 밑창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딛고 살던 냄새. 아들은 묘 앞에 구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내려놓으면 또 버리는 것 같아서요. 그는 구두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손이 예전에 아버지 손과 겹쳤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바람 속에서 그대로 꺼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꺼내어 다시 읽지 않았습니다. 이미 읽은 글은 다시 읽지 않아도 남습니다. 그는 편지를 꺼내지 않고 봉투 위로 손바닥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이 봉투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다시 됐다로 끝낼까 봐서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말이 그 다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고맙다는 말 제가 먼저 할게요.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진심이 가벼워질까 봐서요. 그는 봉투를 다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밑창을. 이번에는 확인하려는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인사하는 손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의 신발이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툭, 툭. 그 소리들 사이에서 아들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아들이 넘어질 때마다 붙잡아줄 밑바닥이었다는 거요. 아들은 그 밑바닥에서 나온 말을 이제 자기 삶의 밑바닥에 놓기로 했습니다. 숨기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덧대며